서울 도시 풍경이 내려다 보이는 천장까지 닿는 큰 창문이 있는 고급 사무실에 30대 후반에 성공한 남성 CEO가 값비싼 네이비 블루 정장을 입고 팔짱을 낀 채 자신감 있게 서서 차가운 표정으로 내려다보고 있다. 그의 앞에서 백발이 섞인 50대 초반의 절박한 남성이 낡고 값싼 옷을 입고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두 손을 모아 애원하고 있으며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며 절박하게 간청하고 있다. 창문에서 들어오는 밝은 자연광이 두 남자 사이의 미묘함을 비추고 있었다.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유성전자 본사 12층 회의실. 오전 10시 프로젝트 팀장 박진수 상무는 차갑게 굳은 표정으로 서류 뭉치를 회의 테이블 위에 내던졌습니다. 종이들이 공중에 흩날리며 바닥에 떨어졌고 회의실 안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테이블 끝에 앉은 32살 대리 한민준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주인공이신 여러분께서 구독으로 당신의 지혜를 나눠주시고 좋아요로 공감의 박수를 보내주세요. 박진수 상무가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당장 짐 싸서 나가. 넌 오늘부로 해고야. 그의 목소리는 회의실 밖까지 울려 퍼졌고 복도를 지나던 직원들이 놀라 걸음을 멈췄습니다. 한민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상무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박진수는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뭘 잘못했냐고? 내가 3년 동안 만든 신제품 개발 프로젝트, 그거 완전히 엉망이야. 예산은 20억이나 초과했고 일정은 6개월이나 지연됐어. 이런 무능한 놈이 우리 회사에 있을 자리는 없어. 한민준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제출한 최종 보고서를 보시면 그 보고서. 박진수가 냉소를 띠며 말을 끊었습니다. 그 보고서는 내가 이미 폐기했어. 내 이름으로 된 서류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 이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내가 총괄 책임자였고 넌 그냥 보조 역할이었을 뿐이야. 한민주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주변 동료들을 둘러봤습니다. 회의실에 함께 앉아있던 6명의 팀원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거나 시선을 피했습니다. 3년 동안 함께 밤을 새우며 일했던 동료들이었습니다. 그중 막내 사원 김태의 24살만이 잠깐 민준을 바라봤지만 박진수의 날카로운 눈빛을 보고는 재빨리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진수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민준 앞에 던졌습니다. 해고 통보서야. 오늘 오후 6시까지 개인 물품 챙겨서 나가. 보안팀이 감시할 거니까 쓸데없는 짓은 하지 마. 한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A사 용지 한 장에는 징계 해고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상무님, 이건 너무합니다. 제가 3년 동안 이 프로젝트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시잖습니까? 주말도 없이 명절에도 출근해서 일했습니다. 한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진수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 능력을 증명해 주냐? 결과가 전부야. 이 바닥에서는. 민준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럼 이 프로젝트는 누가 가져가는 겁니까? 설마 상무님 이름으로 등록하실 건 아니시겠죠? 박진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넌 정말 끝까지 건방지구나. 그래, 맞아. 이 프로젝트는 내 이름으로 특허 출원할 거야. 너 같은 놈이 만든 게 아니라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기획하고 개발한 거라고 말이야. 회의실 안이 다시 한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민주는 무릎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았지만 간신히 버텼습니다. 상무님, 이건 횡령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법적으로? 박진수가 비웃었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이 회사에서 25년 일한 나를 상대로
무슨 증거를 대겠다는 거야? 박진수는 회의실을 나가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아, 참고로 내 컴퓨터 하드디스크는 벌써 포맷했어. 클라우드 계정도 폐쇄했고, 혹시 모를 회사 기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말이야. 그러니까 쓸데없는 생각은 접어.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민주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3년입니다. 3년 동안 그가 쏟아부은 모든 노력과 시간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입니다. 퇴근길 지하철에서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새벽 3시까지 연구실에 남아 실험을 반복했던 날들.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했던 수백 번의 전화. 아이의 돌잔치에도 참석하지 못했던 그날.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는 민준의 뒷모습을 동료들은 아무도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30분. 한민주는 수면제를 먹고도 2시간밖에 자지 못한 상태로 집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서울 강동구 둔촌동의 25평 아파트 202호. 7년 전 결혼하면서 대출을 받아 마련한 신혼집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민준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대문 옆 벽면에 빨간색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압류예고 통지서. 그 옆에는 또 다른 서류가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재산 가압류 집행 통지. 한민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옆집에서 출근하던 40대 중반의 남성 주민이 민준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법원 집행관들이 왔더라고요. 무슨 일 있으신 거 아니에요? 민준은 대답도 못한 채 서류를 떼어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글자를 제대로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고소인 박진수, 피고소인 한민준, 혐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청구 금액 15억 원. 민준의 다리에서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은행에서 온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고객님의 계좌가 법원 명령으로 인해 거래 정지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민준은 황급히 은행 앱을 확인했습니다. 주거래 계좌 거래 정지, 저축예금 계좌 거래 정지, 부인명의 공동 계좌까지 모두 동결되어 있었습니다. 오전 9시 민준은 서초동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대학 동기인 이정훈 변호사 37살가 운영하는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민준아,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정훈이 서류를 검토하며 혀를 찼습니다. 이건 완전히 조작이잖아. 내가 회사 돈을 횡령했다는 증거라는 게 고작 이거야? 서류에는 민준 명의로 된 페이퍼 컴퍼니 2곳의 등록증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들로 유성전자의 연구개발비 일부가 송금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형, 나 이런 회사 만든 적 없어. 이건 완전히 조작이야.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훈이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나도 안다. 근데 문제는 법인 등록할 때 내 명의가 사용됐다는 거야. 인감 도용이라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증명하기가 쉽지 않아. 그리고 이 송금 내역을 보면 내 컴퓨터 IP 주소에서 이체 지시가 나갔다고 되어 있어. 민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형, 그럼 나 감옥 가는 거야? 정훈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변호인단을 구성해야 해. 근데 민준아, 솔직히 말하면 이거 싸움이 쉽지 않을 거야. 상대방은 대기업 상무고 회사 법무팀 전체가 붙을 텐데 변호사 비용만 해도 최소 5천만 원은 들 거야. 민준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형, 나 지금 통장 다 막혔어. 돈이 한 푼도 없어. 오후 2시 민준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는 아내 박수진 29살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여보, 이게 뭐예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횡령을 했다고요? 15억을 가로챘다고요? 수진이 서류를 민준에게 던졌습니다. 아니야, 여보. 이건 다 조작이야. 박진수 상무가 날 모함한 거라고. 민준이 다가가려 하자 수진이 손을 저었습니다. 조작? 그럼 왜 우리 통장이 다 막혔어요? 왜 집에 압류 딱지가 붙었어요? 여보, 진정해. 내가 다 설명할게. 민준이 손을 뻗었지만 수진은 뿌리쳤습니다. 진정하라고요? 우리 시아버님이 병원에 계신 거 알죠? 이번 달 병원비 350만 원 어떻게 낼 건데요? 유나 어린이집 원비는요? 대출 이자는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아버지 한경수 71살은 석 달 전부터 폐암 말기 판정을 받고 서울 대병원에 입원해 계셨습니다. 항암 치료비만 한 달에 4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딸 유나는 이제 겨우 4살. 어린이집비와 생활비까지 합치면 한 달에 최소 60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꼭 해결할게. 민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무슨 수로요? 당신 이제 백수잖아요. 아니, 백수도 아니에요. 횡령범이잖아요. 그 말에 민주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 방으로 들어가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민준이 물었습니다. 친정에 가요. 유나 데리고. 당신 문제 정리될 때까지 같이 못 살겠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여보, 제발. 민준이 매달렸지만 수진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녁 7시. 민준은 텅 빈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수진이 놓고 간 또 다른 서류가 있었습니다. 이혼 합의서 초안. 민준은 그 서류를 보며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민주는 석 달간 무직 상태로 지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구직 사이트를 확인했습니다. IT 개발자 경력 7년, 신제품 개발 프로젝트 총괄 경험. 화려해 보이는 이력서였지만 면접 제안은 단 한 건도 오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 민주는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중견 IT 기업 글로벌 테크 면접장을 찾았습니다. 31번째 면접이었습니다. 면접관 3명이 앉아있는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인사팀장이 서류를 보며 물었습니다. 한민준 씨, 유성전자에서 퇴사하신 이유가 뭔가요? 민주는 준비한 답변을 꺼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입니다. 더 큰 무대에서 제 역량을. 팀장이 말을 끊었습니다. 혹시 유성전자 박진수 상무님과 문제가 있으셨나요? 민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팀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한 씨가 전 직장에서 횡령 혐의로 고소당했다고 들었는데요. 그건 억울한 누명입니다. 민준이 급하게 해명했습니다. 박진수 상무가 저를 모함한 겁니다. 팀장이 서류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모함이든 아니든 저희는 법적 분쟁에 휘말린 분을 채용할 수 없습니다. 면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주는 입술을 깨물며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오후 3시, 민주는 서울 서대문구의 작은 스타트업 회사를 찾았습니다. 직원이 15명밖에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대표 김성민 33살은 민준의 이력서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력이 좋으시네요. 근데 왜 저희 같은 작은 회사에 지원하셨어요? 민준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지금 법적 문제에 휘말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억울한 누명이고 반드시 증명할 겁니다. 제 실력만 보시고 기회를 주신다면. 김성민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민준 씨 어깨가 좁습니다. 유성전자 쪽에서 이미 소문이 다 퍼졌어요. 당신을 채용하면 저희 회사도 같이 매장당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녁 6시 민주는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손에는 편의점에서 산 1,500원짜리 삼각김밥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지갑에 남은 돈은 8,300원. 이틀치 식비였습니다. 통장에 있던 마지막 비상금 50만 원도 어제 다 떨어졌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우편함에 등기우편이 와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개봉하는 민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내용 증명서. 박진수 측 변호사가 보낸 추가 고소장이었습니다. 기존 15억 원에서 청구 금액을 25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변호사 이정훈이었습니다. 민준아, 나 지금 못 도와줄 것 같아. 미안하다. 정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 무슨 소리야? 형만 믿고 있는데.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정훈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준아, 솔직히 말할게. 유성전자 법무팀에서 우리 사무실로 연락이 왔어. 내 사건을 맡으면 우리 사무실이랑 일체 거래를 끊겠다고. 우리 사무실 매출의 30%가 유성전자랑 관련된 건데 그거 잃으면 사무실 문 닫아야 해. 형도 먹고 살아야 하잖아. 미안하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주는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화면이 깨졌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때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한민준 보호자님이시죠? 환자분 입원비가 2달째 미납이신데요. 내일까지 입금 안 되시면 퇴원 조치하겠습니다. 민주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어떡하지? 그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도와줄 사람도 갈 곳도 믿을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8시 민주는 서울대병원 7층 병실로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한경수는 침대에 누워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습니다. 아들아. 경수가 가늘게 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민준이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경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준아, 나 이제 그만 집에 가고 싶구나. 병원비 때문에 내가 고생하는 거 다 안다.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꼭 해결할게요. 경수가 아들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병실을 나서는데 은희 간호사 27살가 민준을 불렀습니다. 보호자님, 잠깐만요. 원무과에서 연락이 왔는데 오늘 중으로 입금 안 되시면 정말 퇴원시킬 수밖에 없대요. 민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후 1시 민준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아내 박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야. 수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아버지 병원비 좀 도와줄 수 없을까? 딱 이번 한 번만. 수진이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안 돼요. 저도 지금 친정에서 눈치 보면서 얹혀 사는 신세예요. 유나 키우는 것도 벅찬데 무슨 여유가 있겠어요. 그리고 당신 문제 해결될 때까지 연락하지 마세요. 이혼 서류 작성했으니까 우편으로 보낼게요. 서명해서 보내주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병원 복도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민준을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그는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법정. 오전 10시 30분 한민준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방청석에는 단 3명만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의 아버지 한경수는 병세가 악화되어 참석하지 못했고 아내 수진도 오지 않았습니다. 대학 후배 정민 28살과 동네 친구 2명만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한민준에 대한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사건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합니다. 민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국선 변호인 최민석 변호사 41살가 옆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표정도 어두웠습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민준의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징역 5년? 재판장이 계속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은 근무 중 회사 자금 15억 원을 횡령하여 본인 명의 페이퍼 컴퍼니로 빼돌렸고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로 판단됩니다. 민준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그건 조작입니다. 저는 그런 회사 만든 적 없습니다. 법원 관계자가 민준을 제지했습니다. 피고인 정숙하십시오. 최민석 변호사가 민준을 다시 앉혔습니다. 재판장이 눈살을 찌푸리며 계속했습니다. 피고인 측에서 제출한 증거는 모두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고소인 측에서 제출한 증거, 즉 페이퍼 컴퍼니 등록증, 송금 내역, IP 추적 기록 등은 모두 명백한 증거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정민이 작게 신음했습니다. 민준은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5년. 그가 감옥에 가는 동안 아버지는 세상을 떠날 것이고 딸 유나는 아버지 없이 자랄 것이며 아내 수지는 다른 사람을 만나 재혼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민준의 눈앞에 박진수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값비싼 정장을 입고 웃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유성전자 법무팀 변호사 4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한대리, 아니, 이제 정가자 한민준 씨? 박진수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5년이면 딱 좋네. 그 사이에 내 프로젝트로 특허 등록하고 승진도 하고 고맙더라. 내 덕분에. 민준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당신, 정말. 박진수가 민준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뭐, 날 어쩔 건데? 법정에서 졌잖아, 너. 이제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감옥에 가서 5년 동안 후회나 실컷 해. 내가 날 건드린 것을 말이야. 민준이 박진수의 멱살을 잡으려는 순간 법원 경비원이 달려왔습니다. 거기 뭐 하시는 겁니까? 법원 안에서 폭력은 안 됩니다. 민준은 간신히 주먹을 내렸습니다. 박진수는 여유롭게 웃으며 법원을 나갔습니다. 최민석 변호사가 민준에게 다가왔습니다. 한민준 씨, 항소하시겠습니까?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히 항소합니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항소심에서 뒤집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가 너무 치밀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조언은 형량 감경을 요청하는 겁니다. 반성문 쓰시고 합의금 일부라도 내시면 3년 정도로 줄일 수 있을 겁니다.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죄가 없다고요. 왜 제가 반성문을 써야 합니까?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한민준 씨, 현실을 보십시오. 증거가 다 상대편 손에 있어요. 이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도 국선 변호인이라 항소심까지 담당할 시간이 없습니다. 다른 변호사 알아보세요.
민주는 법원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오후 4시 하늘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곧 비가 내릴 것 같았습니다. 정민이 민준 옆에 앉았습니다. 형, 괜찮으세요?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형, 정말 항소하실 거예요? 돈도 없고 변호사도 없는데.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 포기할 수 없어. 내가 진짜 억울하단 말이야. 정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형. 근데 현실적으로. 그때 민준의 낡은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보호자님, 환자분이 위독하십니다. 지금 당장 오셔야 합니다. 민준은 휴대전화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정민이 얼른 민준을 부축했습니다. 형, 빨리 병원 가요. 서울대병원 중환자실. 한경수는 의식이 희미한 상태였습니다. 의사 박상우 45살가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보호자님, 환자분이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인사하세요. 민준은 아버지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민준이 아버지 손을 잡고 흐느꼈습니다. 경수가 가늘게 눈을 떴습니다. 민준아, 아버지는 내가 무죄라는 거 믿는다.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무능해서 제가 잘못했어요. 경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넌 잘했어. 포기하지 마라.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그게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심전도 기계에서 긴 소리가 울렸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달려왔지만 경수는 이미 눈을 감았습니다. 민주는 아버지 시신 앞에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아버지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민주는 월세 12만 원짜리 고시원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하루 종일 멍하니 있었습니다. 먹지도 씻지도 않았습니다. 항소 기한은 이틀 후였지만 그는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오후 3시 고시원 복도에서 관리인 아줌마 58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민준 씨, 우편물이요. 민주는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 앞에 놔두세요. 관리인이 한숨을 쉬며 문 앞에 우편물을 놓고 갔습니다. 1시간 후 민주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 문을 열었습니다. 바닥에는 작은 택배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발신인 란은 비어 있었고 익명으로 보낸 것이었습니다. 민주는 별 관심 없이 상자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USB 하나와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민준 씨, 당신은 무죄입니다. 이 USB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박진수의 범죄를 세상에 알리십시오. 당신처럼 당한 사람이 저만이 아닙니다. 익명의 제보자 올림. 민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황급히 고시원 1층 독서실로 내려가 컴퓨터에 USB를 꽂았습니다. 파일이 열렸습니다. 폴더가 3개 있었습니다. 녹취록, 서류, 영상. 녹취록 폴더를 열었습니다. 첫 번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박진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민준, 그 새끼 완전히 매장시켜야 해. 페이퍼 컴퍼니 등록은 다 됐고 송금 내역도 조작했어. 증거는 완벽해. 그놈은 절대 빠져나갈 수 없어.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상무님, 근데 이거 나중에 들통나면 어떡합니까? 박진수가 비웃었습니다. 들통날 리가 없어. 한민준 컴퓨터는 벌써 포맷했고 클라우드도 다 지웠어. 증인들도 다 매수했고 법원도 우리 편이야. 유성전자 법무팀이 얼마나 막강한데. 민준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박진수와 유성전자 법무팀장의 대화였습니다. 팀장님, 재판 잘 부탁드립니다. 이번 건은 꼭 이겨야 합니다. 법무팀장이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상무님. 판사한테 이미 이야기 다 했습니다. 1심은 확실히 이깁니다. 민주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재판 자체가 조작이었다는 것입니다. 서류 폴더를 열었습니다. 페이퍼 컴퍼니 등록할 때 사용된 위조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민준의 인감을 도용한 증거, 위조 서명, 그리고 박진수가 직접 작성한 횡령 계획서까지 있었습니다. 영상 폴더를 열었습니다. CCTV 영상이 25개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유성전자 연구실에서 박진수가 민준의 컴퓨터를 조작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날짜는 민준이 해고당하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다른 영상에는 박진수가 법무팀과 회의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한민준을 완전히 없애버려야 해. 증거도 다 조작하고 증인도 매수하고 이번 프로젝트는 절대 놓칠 수 없어. 이거 성공하면 나 전무승진이야. 민준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마지막 파일은 PDF 문서였습니다. 박진수의 비자금 조성 내역이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회사 자금 총 80억 원을 빼돌린 증거였습니다. 은행 계좌, 해외 페이퍼 컴퍼니, 부동산 매입 내역까지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민주는 USB를 꼭 쥐고 고시원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휴대전화를 집어들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검찰청 민원실이었습니다. 여보세요, 고발하고 싶습니다. 업무상 횡령과 증거 조작, 그리고 재판 개입에 대해서요. 다음 날 오전 9시 서울중앙지검 3층 조사실. 민주는 검사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태현 검사 39살가 USB 파일들을 확인하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건 심각한데요. 박진수 상무가 이 정도로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거죠?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검사님. 저는 완전히 무고한 사람입니다. 모든 게 박진수의 조작이었습니다. 김태현 검사가 서류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긴급 체포 영장부터 청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민준 씨 사건은 재심 청구하십시오. 이 증거면 충분히 뒤집을 수 있습니다. 사흘 후 박진수는 유성전자 본사에서 검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회사 로비에서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박진수의 모습이 뉴스에 대서특필됐습니다. 유성전자 박진수 상무 80억 횡령 혐의로 구속. 무고한 직원 누명 씌워 감옥 보내려 해. 민주는 뉴스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는 것입니다. 한 달 후 서울고등법원에서 민준의 재심이 열렸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한민준은 무죄.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정민이 환호했습니다. 민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2년 동안의 악몽이 끝났습니다. 무죄 판결 이후 석 달이 흘렀습니다. 한민준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작은 IT 컨설팅 회사 퓨처테크에 재취업했습니다. 30대 중반 대표 윤석진이 그의 사연을 듣고 흔쾌히 채용해 주었습니다. 월급은 320만 원. 유성전자 시절의 절반도 안 됐지만 민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4시 민준은 강동구 아파트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지난 2년간의 고통을 잊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려 노력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는 검은색 가죽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민준을 발견하고는 곧장 다가왔습니다. 한민준 씨 맞죠?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구시죠? 남자가 의자를 끌어당기며 앉았습니다. 제 소개부터 할까요? 전 박진수 상무 처남 최동욱이라고 합니다. 민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 절 찾아오신 겁니까? 최동욱이 냉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형님이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것도 징역 12년. 인생이 끝난 거예요. 민준이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본인이 저지른 범죄의 대가입니다. 저랑은 상관없는 일이에요. 최동욱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상관없다고요? 당신이 고발하지 않았으면 형님은 멀쩡했을 거예요. 당신이 우리 가족을 망쳤어요. 민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할 말 없으시면 전 가겠습니다. 최동욱이 민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디 가려고요? 카페 손님들이 둘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 팔을 뿌리쳤습니다. 놔주세요. 최동욱이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보세요. 안에는 사진 6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준이 회사 출근하는 모습, 카페에서 커피 마시는 모습, 마트에서 장 보는 모습, 모두 최근 일주일 동안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최동욱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을 일주일째 미행했어요. 당신이 어디 사는지, 어디서 일하는지, 누구 만나는지 다 알아요. 민준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지금 협박하시는 겁니까? 최동욱이 몸을 앞으로 숙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협박이 아니라 경고예요. 형님을 감옥에서 빼내세요. 고소 취하하고 합의서 쓰세요. 안 그러면 민준이 테이블을 탁 쳤습니다. 안 그러면 뭐요? 최동욱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당신 딸 유나 5살이죠? 지금 친정집에 있던데요. 민준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우리 딸을 건드리면 최동욱이 손을 저었습니다. 건드리진 않을 거예요. 당신이 형님을 풀어준다면요. 하지만 안 풀어주면 어린아이들은 참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길 건너다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그죠? 민준이 최동욱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 새끼가 카페 주인 50대 초반 여성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저기요. 싸우지 마세요. 최동욱이 민준의 손을 뿌리치며 일어났습니다. 생각할 시간 일주일 드릴게요. 다음 토요일까지 답 안 주시면 그땐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최동욱이 카페를 나갔습니다. 민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카페 주인이 물 한 잔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민준은 대답도 못한 채 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준은 곧바로 전 아내 박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아니 수진 씨, 유나 괜찮아요? 수진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유나요? 당연히 괜찮죠. 무슨 일 있어요?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뭐라고요? 박진수 처남이 우리 딸을 위협한다고요? 민준아,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히 신고할 거예요. 지금 바로 112에 전화할게요. 수진 씨는 당분간 유나 절대 밖에 혼자 안 나가게 해주세요. 다음 날 오전 10시 민준은 강동경찰서를 찾았습니다. 형사과 이준호 경위 36살가 민준의 진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박진수 상무 처남이 따님을 위협했다는 거죠? 민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녹음은 안 했지만
카페 CCTV에 다 찍혔을 겁니다. 이준호 경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카페 CCTV 확보하고 최동욱 씨 소환 조사하겠습니다. 한민준 씨는 따님 보호에 신경 써주시고요. 혹시 또 접촉하면 바로 112로 신고하세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민주는 퓨처테크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최동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민준 씨, 경찰에 신고했다면서요? 큰 실수하셨네요. 민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신 지금 어디 있어요? 최동욱이 비웃었습니다. 저요? 지금 유나가 다니는 어린이집 앞인데요. 아이들이 참 예쁘네요. 민준의 심장이 멎을 듯 했습니다. 유나한테 손대지 마. 당장 거기서 떠나. 최동욱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경고예요. 형님 고소 취하 안 하시면 오늘 밤에 당신 딸 보지 못할 거예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주는 황급히 회사를 뛰쳐나갔습니다. 택시를 잡아타며 소리쳤습니다. 송파구 방이동 햇살 어린이집으로 빨리 가주세요. 택시가 햇살 어린이집 앞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4시였습니다. 한민주는 택시비 1만 원을 던지고 뛰어내렸습니다. 어린이집 정문 앞에는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러 서너 명 서 있었습니다. 민주는 숨을 헐떡이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최동욱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린이집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옆 골목에서 최동욱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오른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칼이었습니다.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최동욱이 차갑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한민준 씨, 경고 안 들으셨죠? 이제 후회해도 늦었어요. 민준이 두 팔을 벌려 어린이집 문을 막아섰습니다. 여기서 뭐 하려는 거예요? 최동욱이 칼을 치켜들었습니다. 비켜요. 안 비키면 당신부터 찌를 거예요. 민주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날 죽이려면 죽여요. 하지만 내 딸한테는 절대 손 못 대. 최동욱이 칼을 휘둘렀습니다. 민준이 팔로 막았고 칼날이 그의 왼팔을 스쳤습니다. 피가 흘러내렸지만 민준은 비명도 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최동욱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이 자식? 최동욱이 발로 민준의 배를 찼습니다. 민준이 뒤로 넘어졌습니다. 최동욱이 다시 칼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찰차 2대가 급정거했고 경찰관 4명이 뛰어내렸습니다. 칼 버려. 손들어. 이준호 경위가 권총을 겨누며 소리쳤습니다. 최동욱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도주를 시도했지만 경찰관들이 순식간에 그를 제압했습니다. 수갑이 채워졌고 최동욱은 바닥에 엎드려졌습니다. 이준호 경위가 민준에게 다가왔습니다. 한민준 씨, 괜찮으세요? 팔에서 피가 나는데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보다 제 딸은요? 이준호가 어린이집 쪽을 가리켰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까 전 아내분께 연락드려서 미리 다른 곳으로 대피시켰습니다. 민주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민주는 응급치료를 받았습니다. 상처는 깊지 않았지만 꿰매야 했습니다. 가천대길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이준호 경위가 설명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사흘 전부터 최동욱을 미행하고 있었습니다. 한민준 씨 신고받고 바로 수사에 착수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제 위치를 알았어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이준호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최동욱이 전화할 때 위치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한민준 씨 휴대전화에도 비밀리에 GPS 추적기를 설치해 놨고요.
덕분에 바로 출동할 수 있었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위님. 이준호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당연한 일했을 뿐입니다. 그보다 어린이집 CCTV 확인했는데 결정적 증거가 더 나왔어요. 최동욱이 칼을 들고 위협하는 장면이 5대의 CCTV에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강동경찰서 조사실에서 최동욱의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민준도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최동욱은 완전히 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이준호 경위가 CCTV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는 최동욱이 칼을 휘두르는 장면이 선명했습니다. 최동욱 씨, 이거 뭡니까? 특수협박죄, 특수폭행 미수죄, 살인 미수죄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량이 최소 7년은 나올 겁니다. 최동욱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형님 때문에 머리가 이상해져서. 이준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변명하지 마세요. 조사가 끝나고 민주는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밖에는 전 아내 박수진이 딸 유나와 함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나가 아빠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아빠. 민주는 딸을 꼭 안아 올렸습니다. 유나, 안 다쳤어?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엄마가 지켜줬어. 수진이 다가왔습니다. 민준 씨, 괜찮으세요? 팔은요? 민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수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유나한테 무슨 일 생겼으면 어쩔 뻔했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민준 씨, 제가 너무 매정했던 것 같아요. 당신이 힘들 때 옆에 있어줬어야 하는데. 민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 잘못 아니에요. 다 제가 무능해서 생긴 일이니까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은 무능하지 않아요. 당신은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2년 동안 혼자서 다 버텨냈잖아요. 민준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수진 씨. 일주일 후 최동욱의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그는 특수협박, 특수폭행 미수,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법정에서 최동욱은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지만 재판부는 냉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처남을 구하기 위해 무고한 사람과 그 가족을 위협했습니다. 이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합니다. 최동욱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민주는 방청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복수의 쾌감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진짜 끝났다는 안도감만 있었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2031년 봄,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52층 빌딩 꼭대기층, 한민준 37살은 이제 업계 1위 AI 솔루션 기업 넥스트웨이브의 대표이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직원 수 350명, 연 매출 2천억 원. 5년 전 작은 컨설팅 회사에서 시작한 그가 이룬 기적이었습니다. 민준의 사무실 책상 위에는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복원된 가정이었습니다. 수진과 재결합했고 유나는 이제 10살이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태어난 둘째 아들 준서가 추가됐습니다. 민주는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전 10시 비서 김현주 28살가 노크를 했습니다. 대표님, 방문객이 오셨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구죠? 현주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박진수라는 분인데요. 대표님을 꼭 만나고 싶다고. 민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5년 전 감옥에 보낸 그 사람. 12년형을 선고받았는데 벌써 가석방됐다는 것입니까?
현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모범수로 감형됐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민주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들어오라고 하세요. 현주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5분 후 박진수가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한때 유성전자 상무였던 그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백발이 됐고 등은 굽었으며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값비싼 정장 대신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박진수가 민준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 대표님, 아니 민준 씨, 용서해 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책상에 기대 팔짱을 낀 채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박 전 상무님 일어나세요. 무릎 꿇을 필요 없습니다. 박진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민준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었습니다. 당신을 그렇게 모함하고 인생을 망치려 했던 것, 평생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감옥에서 5년 동안 단 하루도 편히 자지 못했습니다. 민준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편히 자지 못했다고요? 저는 2년 동안 지옥에서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으며 제 인생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박 전 상무님이 단 하루도 편히 못 잤다고요? 그게 제대로 된 대가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진수가 바닥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민준이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오늘 왜 오신 겁니까? 박진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고 싶습니다. 정과자라 아무 데서도 안 받아줍니다. 민준 씨만 도와주시면. 민준이 비웃었습니다. 일자리요? 저한테요? 박진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청소라도 경비라도 시켜주십시오. 제발.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민준은 책상 서랍을 열어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고소장이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박진수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민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추가 민사소송입니다. 박 전 상무님이 저한테 입힌 정신적 피해, 경제적 손실, 명예훼손에 대한 배상 청구. 금액은 50억 원입니다. 박진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50억? 그런 돈 어디 있습니까? 민준이 냉소를 지었습니다. 없으면 만드셔야죠. 평생 갚으세요. 당신이 저한테 했던 것처럼요. 박진수가 소리쳤습니다. 민준 씨, 이건 너무합니다. 민준이 책상을 탁 쳤습니다. 너무하다고요? 5년 전 당신이 저한테 한 짓이 뭡니까? 3년간 제가 만든 프로젝트를 가로채고 저를 횡령범으로 몰아 감옥에 보내려 했잖아요. 제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돌아가셨고 제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어요. 박진수가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민준이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현주 씨, 경비 불러주세요. 손님 나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박진수가 민준의 바지를 붙잡았습니다. 제발, 제발 용서해 주세요. 민준이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용서요? 당신이 5년 전 제게 기회를 줬습니까? 당신이 제 애원을 들어줬습니까?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하지 마세요. 너무 늦었습니다. 경비 2명이 들어와 박진수를 일으켰습니다. 박진수가 끌려나가면서 소리쳤습니다. 민준 씨, 단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실 문이 닫혔고 박진수의 목소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민준은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복수는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의가 실현됐다는 안도감만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민사소송이 시작됐습니다. 법원은 민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박진수에게 50억 원 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박진수는 평생 그 빚을 갚으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날 저녁 민주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서 수진이 아이들과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유나가 아빠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1등 했어. 민준이 딸을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딸 정말 대단하네. 수진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저녁 먹어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식탁에 앉아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는 민준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가득했습니다. 5년간의 악몽은 끝났고 이제 진짜 행복한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따뜻한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응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